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돌싱녀가 된 여자입니다. 저는 극성인 시모와 돈 무서운 줄 모르는 남편에게 질려버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남편이 이혼을 하게 만들 만큼 최악의 인간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결혼 생활을 할 때 각자 번 돈은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제안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남편이 제일 처음 저에게 제안한 것이 돈 문제였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게 되면 돈은 어떻게 관리할 거야? 돈 관리? 글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따로 생각해 둔 게 있는 거야? 내 생각엔 돈 관리는 따로 했으면 좋겠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 챙기는 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더라고. 그게 다 돈 관리를 같이 해서 일어난 문제잖아. 하긴 내 주변에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더라. 누구 집에 뭘 더 얼마만큼 해줬다면서 섭섭하다고 싸우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우린 애초에 그럴 필요 없이 돈 관리 따로 하면서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 생활비는 한 통장에 모아서 같이 쓰고 적금 같은 것도 같이 들긴 하는데 나머지 돈은 알아서 관리했으면 해. 어때? 뭐, 난 괜찮아. 그렇게 하자. 사실 처음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연봉이 저보다 더 높은데 돈을 따로 쓰자고 하니 치사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우리 부모 챙기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선 꽤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었고 남편은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살림은 각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남편이 시간이 돼 식사를 차리면 제가 뒷정리와 설거지를, 남편이 빨래를 하면 제가 건조를 하고 나머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저희에겐 꽤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시모에겐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시모가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결국 극성을 부려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와버렸으니까요. 나 이사했다. 너희 집 근처로. 네? 이사요? 언제 이사까지 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어. 마침 근처에 괜찮은 집이 있길래 그냥 급하게 해버렸지. 정리도 다 했으니 와서 뭐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다 들었는데 우리 아들도 살림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니? 네, 아무래도 저도 회사에 다니니 저 혼자 다 하긴 무리여서요.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요즘은 맞벌이 해야 먹고 산다고 하니 내가 네가 일하러 다니는 것까진 별말 안 한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킬 수가 있어? 우리 아들도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진짜 우리 아들 청소기 밀고 밥해야 한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으면 그 길로 20년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겠어? 아니 어머님, 그런데 살림이랑 이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몰라서 묻니? 내가 가까이 살아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들 대신 살림 살아줄 거 아니니? 괜히 기대할까봐 하는 말인데 네 몫은 네가 하거라. 난 딱 우리 아들 몫만 해줄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몫은 알아서 하라는 말도 황당하긴 매한가지였고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으로 가며 살림을 살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저에게 향하는 잔소리도 시작되었죠. 예, 너는 집에서 음식은 어떻게 해먹니?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장을 봐와서 해먹으니까 냉장고가 그득할 일이 잘 없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니 이게. 냉장고가 든든해야 마음이 편한 법인데. 이건 뭐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내가 한숨만 나온다. 먹지도 않을 재료 냉장고에 쟁여놓으면 뭐해요. 큰 마트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걸으면 아파트 정문에 있는걸요. 그리고 요즘엔 식재료 배달도 다 돼서 저희는 불편한 점이 전혀 없어요.
너희는 그럴지 몰라도 난 불편하니 이번 쉬는 날엔 장부터 봐서 다 채워놓거라. 생선도 사다가 올려두고 고기도 부위별로 사다 놓고 채소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다 쟁여놔야 그때그때 손 가는 대로 꺼내서 먹을 거 아니야. 이쯤 되니 고마운 마음은커녕 마음이 불편해 오더라고요. 다 해먹지도 않을 식재료를 사서 채워 놓으라는 강요부터 해서 집안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날이면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가 오니 정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지경이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말을 꺼내게 되었고 이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조금 뿌르퉁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여보, 나 사실 어머님 이렇게 오셔서 집안일 해주는 거 불편해. 뭐? 왜? 혹시 당신 집안일을 해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딱 내 일만 해주고 가서 섭섭해서 그러는 거지? 내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로 뭐가 섭섭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오시는 날마다 나한테 계속 오라고 한단 말이야. 퇴근하고 와서 어머님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일하는데 전화로 잔소리 하시는 거야. 그런 날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도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말 좀 잘해봐. 앞으로는 안 오셨으면 한다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나 도와준다고 이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참아. 좋게 좋게 생각해달란 말이야. 나 사실 집안일하는 거 힘들었어. 같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나도 집에서 일하면서 중간중간 했었는데 그만큼 집중도 안 되고 나름 힘들었다고. 그런데 엄마가 와서 도와주면서 일에 집중도 더 잘 되고 일할 시간도 늘어서 그만큼 능률도 좋아졌어. 그까진 남편이 뭐라고. 제 일엔 지장이 되지만 남편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럼 당신이 잘 말해서 나 회사에 있을 때 전화는 하지 말라고 해줘. 좋게 말할 수 있으면 잔소리도 좀 하지 말라고 해주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듣는 소리면 나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말은 전부 어머님 살림 습관에 우리 살림을 맞추라는 강요에 가깝잖아. 여긴 엄연히 우리 공간이고 우리 스타일이 있는 건데 어머님 마음대로 어머님 뜻대로 다 하려는 거 싫어 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알겠어. 내가 그 정도는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잘 말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어떻게 뭘 잘 말한 것인지 시모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져만 가더군요. 시모가 집안일을 돕는다고 해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 역시 심해지는 잔소리를 더 참았겠지만 시모는 남편이 평소에 하던 일 조금과 남편의 밥만 챙길 뿐 저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잔소리는 그야말로 일장연설이었죠. 그날은 화장실이 문제였는데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와 남편이 혼자 쓰는 화장실이 더럽다며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니? 화장실 청소는 도대체 언제 했길래 저 모양이야? 세제 뿌려서 뜨거운 물로 욕실 싹 씻어내고 물기 없게 말리든 닦아내든 해야 할 거 아니니? 곰팡이 피지 않게 구석구석 칫솔로 잘 씻어내고 말이야. 어머님, 거실 화장실은 남편이 주로 써서 남편이 청소해요. 제가 쓰는 안방 화장실은 제가 씻으면서 매일 정리하고요. 부부끼리 네 화장실 내 화장실이 어딨어?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처음에는 구분 없이 썼는데 남편이 자기가 화장실 오래 쓴다고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따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각자 쓰는 화장실은 각자 정리하자고 했고요. 넌 네 남편이 시키면 뭐든 다 할 거니? 남편이 화장실 청소 각자 하자고 해도 이렇게 지저분하면 청소라도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저는 거실 화장실엔 발길도 못하게 하는데 제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일하랴 집안일하랴 여러모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요즘은 틈만 나면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시는 바람에 일에 지장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문제로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일하는 내내 정말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까짓 화장실 청소 좀 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모에게 말했던 대로 거실 화장실엔 아예 발길도 못하게 하는데 제가 그 청결 상태를 어떻게 알고 청소를 해주나요? 그리고 남편 대신 일해준다고 저희 집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왜 화장실 청소는 저에게 시켜대는 걸까요? 제가 무슨 화장실 청소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채로 퇴근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화장실 청소 좀 해. 화장실? 웬 화장실?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바쁜 것만 끝내놓고 할게. 그래놓고 또 잊을 거잖아. 그러지 말고 지금 해.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래? 각자 화장실 청소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그랬지. 그랬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오늘 또 전화 왔더라. 당신 화장실이 그렇게나 더러운데 왜 청소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당장 청소부터 해.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어머님한테 다신 나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해줘. 나도 낮에 말했는데 아무래도 내 말을 들으실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알겠다고 하며 화장실로 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기분이 나빠졌음을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달래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날의 전 잘못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작은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가진 것에 비해 검소한 편이셨는데 집안엔 가전, 가구들이 대부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씩은 좋게 넘은 것들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였던 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던 상여금으로 친정에서 가장 오래된 에어컨을 바꿔주기로 마음먹었고 에어컨을 휴대전화로 고르던 중 그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었어요. 에어컨? 갑자기 에어컨은 왜? 아니, 곧 어버이날이잖아. 친정의 에어컨 작년부터 시원치 않았는데 이 김에 바꿔줄까 해서. 그럼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뭐 해줄 건데? 황당하더라고요. 애초에 돈 관리를 따로 하며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질문을 하니까요. 남편은 친정에 용돈 한 번을 준 적이 없었고 오로지 시댁에만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 그 황당함은 더욱 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상여금을 좀 많이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상여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휴가 비용으로 다 써버린 걸 알고 크게 한번 싸운 적도 있었죠.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약속했잖아. 생활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관리하자고. 거기에 상여금도 당연히 포함된 거 아니야? 당신도 상여금 받잖아. 그 상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 돈은 내 돈이고 당신 돈은 당신 돈이야. 각자 돈으로 효도는 알아서 하자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 상여금으로 시댁을 챙기려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한번 흘겨보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잊었어? 각자 돈으로 효도는 알아서 하자며. 이 말도 내가 아닌 당신이 한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건 당신이 고작해야 용돈이나 드릴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이렇게 비싼 가전 사주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그런 말을 했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도 에어컨 좀 사드리자. 우리 집 에어컨도 오래돼서 시원한 바람도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에어컨 비용만큼 용돈을 드리든지. 그렇게 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줘. 그 많은 상여금으로 어머님, 아버님 여행 보내드릴 때는
나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고 싶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나랑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 용돈이나 준 적 있어? 각자 집 알아서 챙기자는 핑계로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하기 부끄럽지도 않아? 뭘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드냐? 그래, 알겠어. 우리 집은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나중에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하지나 마. 왜 이렇게 비싼 거 해줬냐고 따지고 들지나 말라고. 다 알겠으니까 나한테 피해나 주지 마. 나한테 아무 피해 안 주면 내가 왜 뭐라고 하겠어? 그래? 알겠어.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감정이 상해버린 채 저는 친정에만 에어컨을 장만해드리게 되었고, 며칠 뒤 시모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퇴근이 좀 빨랐던 날인데 집에 돌아가니 그때까지 시모가 집에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손에 쥐고 있던 청소기를 제 손에 쥐어주며 청소나 하고 있으라며 자긴 이만 가보겠다고 가방을 챙기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챙긴 그 가방이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명품 가방으로 전에는 못 보던 것이었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모의 가방을 멍하니 보고 있자 시모가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봐도 너무 예쁘지 않니?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우리 아들이 사준 선물이란다. 우리 아들 통도 크지? 아빠한텐 명품 재킷, 엄마한텐 명품 가방. 요즘 우리 아들 덕에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그걸 제 남편이 사드렸다고요? 아버님 재킷까지요? 그래. 내 아들이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사줬다니까. 친구들도 그런 효자가 또 없다면서 부러워들 하는데 내가 아주 어깨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니까. 하여튼 너도 왔으니 나는 이만 가마. 청소기나 좀 돌리려무나. 시모가 돌아가고 난 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에게 그런 큰 돈이 나올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돈의 출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큰 선물을 사드린 거야? 당신 상여금 받는 지도 얼마 안 됐고 보너스 나올 때도 아니잖아. 어디서 나오긴. 우리 아기 낳으면 쓰려고 모으던 적금 깼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 남편 명의로 했던 함께 모은 적금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의 2세를 위해 준비했던 적금을 말이죠.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적금 깼다는 말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와? 그건 우리 공동돈인데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손을 대? 그러면 어떻게 해? 필요한 거 뭐 있냐고 여쭤보니 옷이랑 가방이 필요하다는데 그저 그런 걸 사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아기를 위해 준비한 돈에 손을 대는 건 아니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도 상의 한마디도 없이. 내가 왜 자격이 없어? 거기엔 엄연히 내 돈도 절반 들어가 있다고. 당신 돈은 몇백 쓰지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 돌려줄 테니까. 진짜 저번부터 당신 진짜 치사한 거 알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이상한 데 쓴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좋은 선물 좀 사드리겠다고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화를 내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부모님께 좋은 선물 사드리는 거 좋지. 그런데 그것도 형편껏 능력 되는 선에서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부부 적금을 깨면서까지 선물 사드리는 건 아니지. 그것도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옷이랑 가방 사드리려고 아기 적금을 깼다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래서 돌려준다잖아. 당신 돈은 땡전 한 푼 안 빼놓고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만 좀 뭐라고 해. 적금도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들기로 하자. 아기 적금도 아기 생기면 들기 시작하든지 하고. 하여튼 그런 걸로 하고 더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래, 내 돈은 한 푼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다 돌려주고 당신이 쓰고 남은 돈은 지금 당장 입금해. 그리고 앞으로 더 확실히 당신 돈은 당신 돈, 내 돈은 내 돈으로 딱 선 지켜서 지내보자고.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남편은 끝까지 큰 소리를 쳤고
쓰고 남은 돈을 입금을 해주었지만 남편이 쓴 돈은 결국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 후 돈도 돈이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토록 대책 없이 시댁만을 챙기는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모르긴 몰라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모습에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이젠 시모까지 나서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이때껏 있었던 잔소리들도 가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했지만 참을 만했기에 참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도대체 뭐라고 한 것인지 시모의 잔소리와 괴롭힘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날은 퇴근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갔더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하는 마음에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들어서니 시모가 득달같이 화를 내며 따지고 들더군요.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다. 너만 돈 버니? 우리 아들도 돈 벌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큰 소리를 쳐요. 네가 큰 소리 쳤다며. 우리 아들이 너희가 모은 돈으로 우리 선물 좀 사줬다고 노발대발 목에 핏대까지 세워대며 화냈다는 말 다 들었어. 네가 기를 그렇게나 죽여대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바깥 일이나 제대로 하겠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그깟 돈 때문에 쥐잡듯이 잡아? 혹시나 우리 아들 일 잘못되면 다 네 탓이다. 알겠니? 며칠간 전화가 심하다 싶을 만큼 온다 싶었더니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대책만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은 입까지 싼 놈이었고 그새 시모에게 저희가 싸운 이야기를 다 전했던 것이었죠. 웬만하면 모든 상황을 좋게 넘기고 싶어 심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와 함께 언성을 높이며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그러면 제가 참고만 있었어야 했나요? 다른 것도 아닌 저희가 이세가 생기면 저희 아기를 위해 쓸 돈이었어요. 그때 돼서 돈이 없어서 애한테 아끼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쪼개고 쪼개서 같이 모은 돈이라고요, 그 돈이. 근데 그걸 어머님, 아버님 선물 사줬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다 우리한테 효도하느라 쓴 돈인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생기지도 않은 애보다 낳아준 부모가 먼저 아니야? 부모 좋죠. 그런데 효자 노릇도 그 정도가 있지. 당장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큰 선물을 했다고 하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심지어 가방이나 옷이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치품일 뿐이잖아요. 그러는 네 친정은 에어컨 없으면 죽는다니? 너도 네 친정에 에어컨 해줬다며? 넌 에어컨 살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는 봤니?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제가 친정에 사들인 에어컨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그 말을 듣는 저는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죠. 어머님,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있으신가 본데 그 에어컨은 제가 번 제 돈으로 샀어요. 그 에어컨에 남편 돈은 10원짜리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가방이랑 옷은 아니잖아요. 제 돈도 들어갔을 뿐더러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요. 애초에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자고 한 사람도 남편인데 저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그 큰 선물을 같이 든 적금까지 깨면서 샀을 땐 그 정도 잔소리는 먹을 각오하고 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무리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했어도 네가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가 네 부모와 마찬가지인데 네가 시집 와서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니? 기껏해야 명절이나 생일 때 용돈 몇 푼 준 거 말고 큰 선물 준 적도 없잖아. 그냥 우리 아들이 산 선물에 네 성의도 조금 보탰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좋을 텐데 그걸 트집 잡아서 우리 아들 기나 죽이고 시어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기나 하고. 어머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는 명절 생신 때 용돈이라도 챙겨드렸죠. 어머님 아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이날이 때껏 1,000원짜리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만 시댁을 챙겨야 하나요? 어머님 같으면 시댁 챙길 마음이 들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모는 놀란 눈치더군요. 그랬겠죠. 자기 아들이 이날 이때껏 장인어른 장모님께 땡전 한 푼 준 적이 없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거기에다 파렴치한 남편과는 달리 저는 예의상 명절이나 생신 때는 용돈이라도 조금씩 챙겨드렸으니 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시모는 말없이 남편을 재빠르게 노려보았고 남편은 시모의 눈치를 살피다 그 눈빛을 외면해버리더군요. 그렇게 시모의 일방적인 눈치 싸움이 끝나고 시모는 선물 사건에 대해선 더는 받아칠 말이 없는지 말대꾸하는 제 태도가 건방지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나한테 하는 이 태도만 봐도 지금껏 내 아들을 얼마나 어떻게 잡아댄 건지 잘 알겠다. 시어미한테도 말 한마디 지는 법이 없이 제 할 말을 다 하는데 남편한텐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 리는 없었겠지.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시어미한테 말대꾸나 하고 남편 기나 죽이라고 가르쳤냔 말이야. 시모는 결국 친정까지 들먹이기 시작했고 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친정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아니죠. 그런 말 하려거든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어머님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뭐야? 너 지금 날 내쫓고 있는 거니? 네, 내쫓고 있는 거 맞아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제 친정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애초에 잘못해놓고 도리어 큰 소리 낸 건 남편이라고요. 기가 죽었다고요? 기 죽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대요. 만약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내비쳤다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그야말로 울분을 토해냈고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발끈하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사과까지 해야 하는 건데. 말했잖아. 당신 돈 몇백밖에 안 썼다고. 돈 몇백 가지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집에서 내쫓을 일이야? 내가 지금 단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어머님이 선을 넘은 말을 하시잖아. 그리고 돈 몇백은 적은 돈이야? 적은 돈은 아니더라도 많은 돈도 아니잖아. 당신이 돈 몇백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야겠어? 그리고 엄마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내가 당신한테 당신은 당신 집에서 뭘 어떻게 배웠길래 그렇게 대책 없이 돈을 써대냐고 하면 당신 같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 몇백은 왜 이제껏 안 주는데? 그딴 말할 거면 내 돈이나 다 내놓고 말하고 어머님은 이만 좀 가주세요. 여기서 더 아들이랑 며느리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요. 저는 다시 한번 시모에게 나가라고 했고 시모 역시 더는 싸우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뒷모습을 보며 입만 산 남편은 저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까짓 돈 내일 당장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당신같이 독하고 냉정한 여자는 처음이다. 진짜 정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사이를 되돌리기란 어려워 보였고 그랬기에 앞으로 남은 저희 결혼 생활이 고달플 것은 피할 길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 이미 글러먹었고 그걸 고치고 싶은 의지도 생각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며 다음 날이 되었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시모는 돈다발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며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얘따, 내 아들이 썼다는 네 돈. 내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니년 하는 꼬락서니가 워낙 어이가 없어서 잠도 한숨 못 잤다. 이 돈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뽑아온 돈이다 이 말이야. 이제 됐니? 이제 됐냐고.
이제 그 건방진 입 좀 다물게야. 제가 돈다발을 맞고도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모는 그런 제 반응이 더 화가 난다는 듯 욕설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들어야 한다는 현실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이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시모의 행동이 통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이혼을 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는지는 또 몰랐네요. 그냥 저 이혼할게요. 저도 저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이랑은 더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도 않아서요. 뭐? 이혼? 너 내가 욕 좀 했다고 이혼한다고 하는 거니? 욕만 하셨어요? 지금 저 돈 싸대기도 맞았잖아요. 거기에다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님 아들, 지금 빈털털이 거지예요.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참고 또 참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이혼 결심하게 해주니 어쩌겠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남편이 돈을 끝까지 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 생활비도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넣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알아보니 남편은 어버이날이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뒀더군요.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집에서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설치고 있었고 이것저것 손댄 것마다 망한 듯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온라인을 통해 사업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사기까지 당해 그나마 있던 돈까지 싹 다 날리고 빚까지 생긴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시모 시부의 선물을 샀다는 것도 화가 나긴 했지만 사랑하는 남자였기에 기죽이고 싶지 않아 모른 척하며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길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이 이렇게 합심해 제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리니 더는 참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안 시모는 이 모든 게 사실이냐며 남편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돈도 다 날리고 빚까지 있단 말이 사실이냐고. 그게 난 다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그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모은 돈만 다 날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노하우를 기가 막히게 알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돈을 주다 보니까 빚까지 생겨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한 거야? 왜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왜겠어? 당신 엄마 말처럼 기죽이기 싫어서 모른 척 해준 거지. 아, 됐어. 말해봤자 입 아프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아? 내가 이혼하자는 말은 못 들었니? 우리 이혼하자고. 난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도 못 살고 당신 엄마한테 이딴 취급이나 받으면서도 못 살아.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당신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이혼하자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혼이 장난이야? 이까짓 일로 이혼하게? 넌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 난 지금 그 어느 순간보다 진심이야. 이혼해, 우리.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을 어깃장쯤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에 시모는 제 말이 진심이란 걸 알아채는지 그제야 저를 달래려고 애쓰더라고요. 예, 이런 일로 이혼은 무슨 이혼이니? 내가 돈 던진 건 사과하마. 나도 오죽했으면 이 아침부터 찾아와서 그런 짓을 했겠니? 어제는 네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말대꾸를 하지 않았니? 그렇다 보니 내가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잠도 못 자다 보니 정신이 잠시 어떻게 됐었나 보구나. 그러니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하려무나. 이제 와서요? 돈 던지고 화내고 욕하고 할 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요? 사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경찰은 왜 있는 걸까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법이에요. 저는 이미 어머님의 말에 상처받았고 그건 그 어떤 말로도 말끔히 씻길 것 같진 않네요. 아가, 그러지 말고 이 늙은 시어미가 잠시 노망이 났었다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듯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 저를 달래보려고 애쓰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의 앞을 막아서서 저에게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됐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해?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굽히고 들어오면 당신도 적당히 하고 끝내야지.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이럴 일이야? 적당히 좀 하란 말이야. 아우 진짜 정 떨어져. 무직인데다 빚까지 있는 아들이 큰 소리를 치자 시모는 더는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남편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가 버리더군요. 아들, 분위기 파악 좀 해. 네 집사람 화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엄마는 이만 가보마. 두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야기 잘 나눠봐.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좋게 좋게 이야기 잘 나눠. 시모는 그렇게 집을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남편은 시모가 던진 돈을 주우며 여전히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또 이겨먹었네. 기분 아주 좋겠다 좋겠어. 이렇게 돈까지 생기고 말이야. 내가 당신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이 돈까지 주워주는 거야.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 시어머니를 뻑하면 집에서 쫓아내는 와이프한테 땅바닥에 떨어진 돈까지 주워주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당신은 나한테 진짜 잘해야 해. 내가 이번에 사업이 좀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것만 빼면 나 같은 남편 또 없다고. 눈치가 없는 것도 모자라 큰 착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남편 놈을 보고 있자니 정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인간 뭐가 좋다고 이때껏 참고 살았나 싶어 저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저는 여전히 돈을 줍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좀 더 확실하게 말해주었어요.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서 도망치듯 가는 꼴을 보고도 모르겠니? 나 이혼하자는 말 진심이야. 뭐? 정말 이혼하자고? 이까진 일로? 당신한테는 이까진 일일지는 몰라도 난 아니야. 난 당신같이 대책 없이 효자 노릇을 하는 남자도 싫고 당신 엄마처럼 아나무인에 화난다고 욕부터 하는 사람을 내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제야 남편은 제 말이 진심이란 걸 알아차린 듯 급하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이혼을 해?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렇겠지. 빚은 생겼는데 회사도 그만뒀고 모아둔 돈은 전부 당신 집에 효자 노릇을 한다고 다 써버렸을 테고. 당장 돈 한 푼 없는데 나랑 이혼하면 완전 큰일이겠지. 그런데 어떡하지? 난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게 내가 알면서도 다 모르는 척 해줄 때 진작 잘하지 그랬어.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불쌍하다고 느낄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했다면 내 입에선 이혼하자는 말까진 나오지 않았겠지.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까 당신이 그렇게 당하는데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도 엄마가 매번 당신한테 잔소리하면서 뭐라고 할 때 당신 편 못 들어준 것도 미안해. 그리고 당신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적금 깬 것도 미안. 정말 다 미안하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이제서야 그렇게 미안하다고 빈다고 한들 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 그 진심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과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이혼이나 준비하고 있어. 난 당신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말이야. 전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후 이혼만은 안 된다고 끝까지 우겨대는 남편 덕에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가정 파탄의 원인이 철저히 남편의 재산 빼돌림과 시모의 낭비벽으로 인해 일어났고 그걸 입증하는 증거를 전부 제출했죠. 그렇게 시모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다신 연락을 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반년쯤 지났을 때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간 연락 한 통 없었던 전 남편이었던지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여보, 잘 지냈어? 여보는 무슨? 우리 이혼한 거 잊었어? 내 안부가 갑자기 궁금해서 전화했니? 그게 요즘 너무 힘드니까 당신 생각이 나더라. 왜? 그렇게 효자 노릇이 하고 싶어 안달이더니 막상 같이 사니까 힘든가 보네? 나 너무 힘들어.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이랑 이혼하기 전에도 빚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위자료 주느라 빚을 더 지게 됐거든. 하루하루 대출금은 갚아나가야 하는데 취업은 잘 안 되고 집에서 프리랜서 일해서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방 좀 팔아서 대출금도 좀 갚고 생활비도 좀 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를 부리더라. 어떻게든 엄마가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깟 가방이 뭐라고 끌어안고 안 팔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심지어 그거 내 돈으로 사준 가방이잖아. 그랬구나.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어버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슨 말까지 하려나 싶어 대충 맞장구를 쳐주니 신나서 전시모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오, 나 힘들어.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큰 빚까지 지게 됐는데 우리 엄마 정말 너무하지 않아? 엄마뿐인 줄 알아? 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대출금 한 번을 안 갚아주시더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냥 나 후회 많이 하고 있다고. 진작 당신 말 듣고 우리 집 말고 내 가정에 더 신경 쓰면서 살 걸 싶더라.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날 진짜로 생각해주고 내 미래에 대해서, 아니,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었는데 그땐 그걸 왜 몰랐나 몰라. 있는 힘껏 불쌍한 척을 해대던 전 남편 놈은 기어코 우는 소리까지 내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사실 당신이 너무 그리워.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게 내가 그리워서 그렇다고? 아니, 돈은 갚아나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오늘 이렇게 전화한 것도 나한테 동정심이라도 자극해보려고 그러는가 본데 꿈 깨. 난 당신한테 낭비할 동정심 같은 건 없으니까 말이야. 당신은 정말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불쌍하지도 않고 당신 말이 진심으로 와닿지도 않아. 전 남편은 금방이라도 제가 전화를 끊어버릴 것만 같았는데 급하게 숨겨둔 진심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듣고만 있어도 소름이 끼쳐오는 더러운 속내를 말이죠. 정말 진심이야. 내 속을 꺼내 보여주고 싶을 만큼 진심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잘 봐줘. 나 정말 반성 많이 했고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나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고 그렇게만 되면 나 다시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야.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내가 회사 다닐 땐 당신보다 연봉도 높았잖아. 내가 재취업만 되면 이제 내 월급은 당신 다 줄게. 약속할 수 있어.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 난 네 돈 같은 거 필요도 없으니까 재취업돼서 나보다 연봉 많이 받게 되는 날이 오면 그 돈으로 네 빚이나 똑바로 갚고 살아. 신용불량자나 되지 말고. 빚 갚고 남은 돈으로 네 부모님들한테 다시 효자 노릇도 좀 하고.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진짜 반성했다니까. 네 반성 따윈 필요 없으니까 애꿎은 사람 그만 괴롭히고 네 인생 너 혼자 잘 살아. 어디 엄한 사람 엮어서 빚을 갚는데 이용하려고 불쌍한 척이야? 한 번만 더 전화하기만 해봐. 스토커로 확 신고해버릴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론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백수된 것도 참아주고 빚쟁이가 된 것도 모른 척 해준 여자를 놓친 것을 한평생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네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결혼을 하며 포기했던 해외 지사 파견 기회가 와 요즘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저 혼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무섭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참에 잘 됐다며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후 다시 돌아오라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적응해 보려고요. 이참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 것도 저에게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이혼을 해도 제 인생엔 아무런 문제 없이 더 좋은 기회들이 생겨나는데
그땐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인데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대로 내 인생이 모두 무너져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크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이혼녀 딱지쯤이야 별거 아닌 것이었고 제 인생도 무너지지 않더군요. 물론 쉽게 내릴 결정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무서워 그 모진 냉대와 욕설 그리고 무능력하면서도 효자 노릇만 하는 남편을 참고 살 것은 아니었단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이네요. 저에게 있어 가장 크고도 높았던 이혼이란 산을 무사히 넘은 만큼 외국에 가서도 밥 굶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요. 저 잘해낼 수 있겠죠?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귀한 딸을 낳아 행복한 육아 생활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살다 보면 제가 설계한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계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변수가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왔어요. 그 덕분에 말단이지만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고, 운 좋게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완벽한 날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한 일들로 우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연은 힘들었던 그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업직으로 해외 출장도 잦았던 그 사람은 항상 어딘가 갈 때마다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던 사랑 많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헌신적이었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프로포즈 하자마자 결혼을 수락할 정도로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죠. 이 완벽하고 멋진 남자에게도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다행이라면 남편 본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 제 시부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이 모였을 때 시부의 한없이 가볍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언행에 저는 이 결혼에 대해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게 됐거든요. 아이고, 사돈댁 보니까 며느리 될 아이가 애는 잘 낳겠네요. 저희 집이 손이 귀해서 애 잘 낳는 며느리가 필요하거든요. 여자야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애만 잘 낳으면 그만이니까요. 공무원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친정아버지의 표정이 확실하게 기분 나빠 보였어요. 그리고 시부의 그런 행동에 저희 가족만 기분 나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실례예요. 죄송해요, 사돈어른. 저희 남편이 좀 옛날 사람 같은 면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집안일 할 때도 많은걸요. 그리고 애들은 분가시켜서 저들끼리 지내도록 할 거라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애들도 신경 쓸 거 많이 없고요. 시부가 까먹은 점수를 시모가 다시 올려서 평균을 맞추는 것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상견례였죠. 위태롭게 아슬아슬했던 상견례가 끝나자 친정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말하더군요. 너희 시부될 사람 생각하면 너 시집 못 가게 막고 싶다만 그 집 사부인은 시원시원하니 좋더구나. 게다가 사업하시면 시집살이도 덜 시킬 거 아니냐. 사부인이 바깥 사돈을 잘 지고 있는 듯 보이니 너도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거 하나는 마음이 놓이구나. 그래도 우리 사위가 바깥 사돈을 닮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다정다감하고 널 많이 위하니 아빠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부와 시모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어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도
IT 업계를 다니는 재원으로 시모를 닮아서 아주 야무지고 차분하더라고요. 그 4명의 가족 중에 시부만 딱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시모가 왜 저런 남자와 결혼했는지 모를 정도였죠.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가족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시부가 시모에게 잡혀 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시모 집안이 잘 사는 편이라 시모에게 평소에 꼼짝도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어요. 이미 가족 간의 상견례가 끝나고 날만 잡으면 되는데 시부가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더군요. 한 번은 저희 결혼을 빌미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시부가 저를 불러냈어요.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출장 중이라 혼자서 가야 했거든요. 혼자 가는 게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버지가 당신을 불렀다고? 나한테는 아무 말 없긴 하셨는데. 벌써 상견례도 다 끝났고 날만 잡으면 되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많이 걱정되면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나한테만 할 이야기 있다는데 당신이 왜 부르냐고 물으면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 말 안 듣는 며느리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가보고 자기한테 연락 줄게. 그렇게 남편과 통화하고 시부가 부르는 곳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자 시부가 저를 지그시 보더니 입을 열더군요.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진짜로 결혼할 거야? 상견례 때는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내가 말은 못했는데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상견례가 끝나고 시부될 사람에게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벙찐 제 얼굴에 대고 그 사람은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어 말하더군요.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궁금한 표정이네. 나는 말이야,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야. 그 중에 하나가 아가씨 나이지. 우리 애가 35인데 아가씨가 38이잖아. 나이가 많은 것도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일하면서 남편 내조 안 하는 그런 여자네. 그러니 내가 반대를 좀 하겠다는 거지. 아들도 지금은 아가씨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자기보다 더 늙어가는 아가씨 얼굴 봐도 좋아할까? 지금이야 헤어지고 울고불고 해도 결국에는 나한테 감사할 거야. 듣는 내내 이 사람의 정신 상태와 수준을 의심하게 되는 말들이었어요. 정말 시부는 최악의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람만 빼면 저한테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들 뿐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가족 몰래 저를 불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다른 가족들은 그런 생각 없다는 걸 뜻하고요. 어느 정도 상황을 추측한 제가 시부에게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도 아버님보다 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머님도 나이가 많아서 싫으셨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셨죠? 제 말에 시부가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답을 못하더군요. 그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부의 직장 역시 시모의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었고요. 제가 시모를 걸고 넘어가자 아무 말 못하는 것부터가 그 증거였죠. 저는 그 사람이랑 파혼할 생각 없어요. 말씀 다 끝나셨으면 가봐도 될까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이한테 아버님이 몰래 보자고 했다고 벌써 말했거든요. 제 말에 시부 얼굴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잖아도 자기가 먼저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 줄까 하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하면 아버님한테 오늘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전화할 수도 있겠네요. 제 말에 시부가 확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저한테 경고를 날리더군요. 오늘 이야기 아들한테 할 거야? 그건 아버님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죠.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사실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시부의 편을 들지 남편은 가족을 소중히 하는 남자였으니까요. 시부와 제가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됐을 때 누구를 선택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에게 강하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당분간의 시간은 벌었고
시부가 시모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 부분을 공략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랑 이야기는 잘했어? 저녁에 남편이 걱정이 됐는지 먼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나에 대해서 집에 따로 말씀하신 건 없어? 남편의 물음에 저도 물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면 남편 상황도 알아야 하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신 건 아닌데 어머니랑 동생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버지도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 왜? 당신한테 뭐라고 해? 정말 다행스러운 정보였죠. 내가 좀 모자라 보였나 봐. 나보다 더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좀 놀랐지. 뭐? 아버지한테 내가 말해놓을까?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확고한 남편의 마음까지 확인하고 났으니 저도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시모를 공략해서 시부가 그딴 말은 할 수도 없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말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그러면 어머님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알려줄래? 그리고 평소 성격이 어떠신지도 알려줘.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부 몰래 천천히 시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6월의 어느 날 아침부터 시댁을 찾았어요. 뜬금없이 찾아온 저에게 남편도 시모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찾아온 거였거든요. 오늘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왔어? 우리 오늘 일정 있는데. 그래, 네가 와줘서 좋은데 우리 가족끼리 일이 좀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시모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의 작은 조합꽃을 건네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 그이 외할머님 기일이잖아요. 작년에 들었어요. 사실 오늘 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저희 이제 상견례까지 했고 곧 가족 되는데 이런 행사에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뵙게 됐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 말에 시모가 눈시울을 붉히더니 기특하다는 듯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건넨 꽃다발을 안고는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어쩜 이렇게 섬세하니? 그래, 너도 이제 가족이지. 우리 같이 가자. 그러자 시부가 뒤에서 또 초를 치는 소리를 하더군요. 상견례 했다고 가족은 아니지. 아가씨 경우가 없네. 가족 행사에 이렇게 다짜고짜 끼어들면 어떡하나? 생각이 짧아도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 아직 우리 가족 아니야. 여보,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침까지도 몰랐던 사람이 당신이잖아. 우리 엄마 기일이라고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늦잠 자고 잊어버리고 말이지. 새아가 밥만 좀 본받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상견례 했다고 벌써 시댁 외가 챙기는 기특한 며느리야. 당신 저번에 상견례 할 때부터 이상해? 대체 얘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매번 딴지를 걸어요? 아니, 그렇게 치면 당신이 제일 이상하지. 집에 사람을 들이는 일이야. 한번 보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집에 사람이 드는 일이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 챙기는 며느리가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안정적이죠. 우리 아들 좋아하지. 집안 행사에 알아서 참여도 잘하지.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 이야기 좀 해봐요. 이 며느리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시모는 아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부를 바라보더군요. 그런 시모 눈길에 시부는 꼼짝도 못하더군요. 버벅거리며 한다는 핑계도 참 웃겼어요. 아니, 저렇게 괜찮은 며느리감이 왜 여태 시집도 안 갔나 싶어서 말이지.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집을 여태 못 갔을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래.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놈인데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며느리 데리고 살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 마음에만 들면 되지 왜 당신이 새아가를 품평해요?
명색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 아껴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도 안 하는 시집살이 시킬 셈이요. 그리고 아들이 좋다잖아요. 시모 말에 시부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아버지, 저 이 사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랑 많이 닮아서거든요. 몇 년 만에 공무원 합격할 만큼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엄마처럼 정도 많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손으로 해내려는 욕심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엄마랑 정말 닮아서 보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걱정해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남편의 그 말이 체크메이트였어요. 시모의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 행동에 감동을 느낀 차였는데 아들이 그런 며느리가 자기랑 똑 닮았다며 그래서 잘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시모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모의 기분이 좋아짐과 동시에 시부에게는 외통수였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엄마를 닮아서 좋다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엄마 닮은 여자 싫다고 하는 꼴이잖아요. 시모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편하게 사는 시부가 시모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은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시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무사히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시모와 신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시부는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말한 걸 보면 나이가 많다,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를 댔잖아요. 그게 진심이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저기, 우리 결혼 전에 아버님이 나 싫어하신 적 있잖아. 혹시 아버님이 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당신은 혹시 알고 있어? 그거? 사실은 우리 아버지 엄청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크셨거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집안. 게다가 그런 집에 독자로 태어나셨으니 그런 사상이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어머니가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버시잖아. 워낙 어머니가 잘 나가니 억눌려서 더 그런 거지. 당신이 어머니처럼 잘 나갈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던 모양이야. 남편 말을 들으니 더 의아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드물다는 직업 있는 신여성이랑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누가 봐도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여자랑 결혼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도 남편 내조 안 할 것 같다고 일하는 며느리 싫다고 하셨거든. 아버지가 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대. 그때 취직한 곳이 우리 외갓집에서 운영하는 업체였고 거기서 두 분이 만나서 연애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어머니 집안 분위기 자체가 완전 정반대라 많이 눌려 사신 것 같더라고. 나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어린 시절을 떠받들며 살아오셨는데 여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만큼 개방적인 외가 집안 분위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가만 보니 시부의 콤플렉스 때문에 애꿎은 제가 미움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그런 면에서 많이 닮은 탓에 그 콤플렉스를 건드린 모양이고요. 어쨌든 그 뒤로 시부는 저를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가 항상 바쁜 탓에 저희는 시댁에 자주 가보지도 못했고 제가 가끔씩 점심시간에 시모와 약속을 잡아 시부 없이 시모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은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바로 2세 문제였죠. 결혼이 결정된 뒤부터 제 나이를 고려해 자연 임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임신이 안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나이가 제가 더 많잖아요. 게다가 38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초반에 병원에 가자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예약했어요. 난임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예약일이 다가오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생겨서 가는 출장이라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죠. 솔직히 병원 예약을 다음으로 미룰까 생각도 했는데 혹시라도 이 난임이 나이의 문제라면 한시라도 일찍 이유를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혼자 검사를 하고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노화로 난소 기능이 저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다행인 건 임신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험관으로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고 했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줬어요. 시험관 시술을 준비해야 했지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은 터라 마음을 추스르고 시험관 준비를 할 생각이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는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니라면 이해해 줄 거라며 아버지에게는 나중에 알리고 어머니한테만 알리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시모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괜찮다고 너야말로 괜찮냐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의 위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가족 식사를 하러 시댁에 한번 들르라고 하더군요. 마음 고생한 며느리에게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 시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시부가 집으로 들어온 저한테 대뜸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불임이라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랑 우리 아들 엮어주기 싫었던 거야. 다 늙어서 젊은 애랑 결혼하면서 애도 못 만들어주는 게 될 일이야? 어떤 상황에도 애는 낳아줘야지. 벼르고 있었던 모양인지 시부의 말에는 가감이 없었어요. 필터링 없이 뇌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었죠. 보다 못한 남편이 시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 와이프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에요. 저희 시험관 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준비 중이라고요. 아이고, 늙은 난자가 퍽이나 도움이 되겠다, 응? 넌 왜 이렇게 속이 없어? 도대체 이런 여자 어디가 좋단 말이냐, 응?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야. 젊고 더 예쁘고 싹싹한 애가 놀렸는데 왜 저런 늙기만 하고 당돌한 애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어? 이참에 이혼해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대를 못 잇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보, 도대체 새아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안 좋은 애한테 그런 말을? 예, 너 집에 돌아가. 이런 데서 저런 말 듣고 있을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응? 시모가 필사적으로 저를 내보내려 했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지금 이 상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화를 내자 시부가 전화기를 꺼내 들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예, 접니다. 아니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요. 애도 못 낳는 딸을 돈이 귀한 집에 시집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안 대 끊기면 당신네가 책임질 거야? 응? 정말 경악스럽게도 그 인간은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서 따졌어요. 남편이 놀라 시부의 전화기를 빼서 강제로 꺼버렸어요. 아버지, 이런 식이면 저 다음부터 아버지 안 봐요. 왜 이렇게 사람이 무례하고 잔인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고 저는 애 없어도 상관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아버지 이런 식이면 저 절대로 애 가질 생각 없어요. 남편이 화나서 시부에게 퍼붓는 동안 제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친정아버지 전화였어요. 제 어깨를 감싸며 시부로부터 보호하듯 서있던 시모가 친정아버지의 전화를 보고는 시부 앞에 나섰어요. 여보, 내가 말했죠? 행동 조심, 말 조심. 당신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고 말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러요? 며느라기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요. 그러다 당신 눈에 피눈물 나면 어쩌려고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며느리 당신이 데리고 살 거예요? 당신이랑 같이 살 며느리도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신경을 써요? 데리고 살 사람은 우리 아들이고
아들이 좋다니 앞으로 며느리한테 신경 쓰지 마요. 아버지, 진짜 너무해요. 같은 여자로서 저도 얼마나 화나는지 모르죠? 세연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진짜 아빠 잘한 일 하나도 없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이제 언니도 우리 가족인데. 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저를 보호하고 나섰고 저는 그런 가족들의 위로와 걱정을 한몸에 받았어요. 아가, 미안하다. 이런 꼴 보게 하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야. 네가 힘들어 보이길래 밥이나 든든히 먹이고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거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려고 부른 거야. 아프고 힘든 일을 누가 원해서 겪겠니?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네 시아버지 정신 나간 소리도 귀담아 듣지 말고 네 남편 말만 듣고 살아. 그 위로에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3명의 시댁 식구들이 너무 잘해줬기에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한 사람이 이 물을 모두 흐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속으로 언젠가 저 뺀질거리는 얼굴에 한 방 먹을 날이 오기만을 빌었죠. 그 뒤로 시모와 남편의 배려로 저는 시부와 만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와 자리를 함께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신우의 상견례 자리였죠. 남편도 미안하다며 조용히 밥만 먹고 오자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완전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시부의 입방정 때문에요. 사실 가서도 시모는 제가 시부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거나 가까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시부가 저에게 시비를 걸지도 못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시비를 거는 시부를 보고 그 결혼이 성사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냉랭하기는 했지만 상견례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시부가 곁들여 나온 인삼주를 꼴깍꼴깍 마시기 시작하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사돈, 우리 딸이 제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참 괜찮은 딸입니다. 데려가시면 횡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겠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억만금을 줘도 부족할 만큼 귀한 제 딸은 남의 집에 보내고 저희 집에는 망가진 걸 데려왔으니 제가 원통해서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세상에 며느리가 불임이라 애를 못 낳는다는데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둘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데 말이죠. 여자가 할 일이 뭐예요? 애 낳는 게 가장 큰 일 아니오? 에? 시부의 그 말에 시모와 신우가 사색이 됐어요. 상대방 쪽도 완전히 당황해서 눈치만 보더군요. 여보, 당신 술 너무 많이 취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좀 과하게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나를 잡아서 다시 간소하게 만나든지 합시다. 시모가 겨우겨우 상황을 정리하고 남편은 화가 끝까지 난 상태로 시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 시부가 술이 좀 깼는지 집에서 완전 난리를 피웠어요. 내가 못할 말했어? 애 못 낳는 거 보고 애 못 낳는다고 그러지. 쓸데없는 거 맞잖아.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제 상견례에서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새언니 이야기는 거기서 왜 해요? 제 상견례잖아요. 아, 아버지 행동 하나에 제 평판이 달린 걸 모르셔서 이래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러긴?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다. 왜 며느리 편만 들고 내 편은 안 드는 거냐? 아니 이 집안에서 대가 끊기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나뿐이란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시부를 보며 남편이 참지 못한 듯 앞으로 나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번 일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어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어디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결혼을 하겠다고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사과하실 마음 없으시면 저도 이제 앞으로 아버지 안 보고 살게요.
넌 가족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장손이다. 우리 집 독자야. 아버지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와이프 좋은 사람이라고 제발 저한테 하듯 잘 대해달라고 말이에요. 전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는 행동 덕분에 애도 갖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 앞으로 제 와이프한테 애를 못 가지느니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애 안 가질 생각이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람한테 사과할 때까지 아버지하고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의 폭탄 선언에 시부가 열이 받아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며느리 편을 들어? 그래서 내가 며느리 괴롭혔다고 날 협박하는 거야?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안 보겠단 말 협박으로 한 말 아니에요. 동네 창피하게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런 이야기나 하는 사람 제 아버지로 두는 거 저도 싫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 얼굴 볼 생각 마세요. 남편은 시부를 충격에 빠뜨린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말하는 내내 시모와 신우가 아무 말 없이 남편 눈치만 보는 걸 보니 아마 미리 세 사람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시모가 중간에라도 말렸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시모도 남편의 그런 생각은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뜬금없이 강아지 입양이었어요. 여보, 우리 애 가지지 말자. 애 가지지 말고 강아지나 키우면서 살자. 요즘 세상에 애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면서 우리끼리 살자. 한편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버님한테 화난다고 아이를 안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시험관 해보자. 나 이대로는 정말 분하고 원통해서 못 살 것 같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생기면 그렇게 해. 딱 2년만. 그래도 안 생기면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험관 준비에 들어갔죠. 병원에 가서 그전 예약에서는 하지 못했던 남편의 검사도 겸사겸사 진행했는데 결과가 나올 순간 저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무정자증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도 문제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험관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였죠. 남편은 당장이라도 그 검사 결과를 시댁에 알리려고 했지만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시모 생각이 나서요. 시모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죠. 집 상황도 지금 어수선한데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어차피 안 좋은 이야기는 저를 통해 들었으니 더 이야기해봐야 남편 탓처럼 보일까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가 한참 시험관을 준비하는데 시모의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생일날에 시부와 얼굴 마주하며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시모와 신우에게만 살짝 말해서 저녁에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 그날 낮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과 저를 찾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죠. 얘, 집에 좀 빨리 와봐라. 세상에,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와서 이 사람들 좀 말려봐. 시댁으로 황급히 달려갔더니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것은 신우 상견례 때 보았던 예비 사돈 어른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보시오. 당신이 누구 욕할 처지야? 검사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신우는 옆에서 울고 시모는 그런 신우를 보호하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완전 당황한 채로 서 있었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신우에게 문제가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와 이런 무례라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건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아니,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딸이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기는. 검사 결과가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 아니, 어떻게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들이밀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애 낳는 게 여자 할 일이라던 당신이 설마 이러고도 우리 애한테 당신 딸 들이미는 건 아니겠지? 우리 집안이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돈 될 사람 앞에서 며느리 욕하는 거 보고 혹시나 싶어 검사했는데 말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만하세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모욕적인 말씀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도 저를 째려보더니 나가더군요. 한시름 놓는데 시부가 신우 손목을 끌어당기며 말하더군요. 네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일 거야. 병원 한번 가보자. 다시 검사해야 할 거 아니냐? 시부 행동에 신우는 더 울고 시모가 완전 열받았는지 시부 앞에 허리에 손을 척 얹고 서서 소리쳤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저 사람이 여기 와서 행패 부린 거 다 당신 탓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며느리 욕을 하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으니 상대방도 우리를 깔본 거잖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죠? 행실 조심하라고. 당신이 사람 많은 데서 며느리 망신 주니 우리한테 똑같은 짓 한 거잖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이럴 때야? 딸 검사 다시 하러 가야지. 한 번 했으면 됐지. 애한테 또 상처 줄 셈이에요?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요. 검사 다시 해서 어떡하려고요? 확인을 해야지. 확인해서 뭘 어쩔 건데? 확인 사살시키려고? 그만하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들 셈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태 올케 언니한테 하던 막말을 저한테 하고 싶은 거겠죠. 저 지금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지 말라고. 옹졸한 마음으로 며느리 눈에 눈물이나 나게 만들더니 결국은 제 딸한테 피눈물 나게 만든 게 당신이야. 왜 입방정을 떨어요? 당신이 상견례에서 그딴 말만 안 했어도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난동 피울 일은 없었지. 그렇게 시모가 화내고 있는데 남편이 신우를 달래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요즘에 난임이라는 거 불치병 아니야. 내가 병원 가서 알아봤거든. 그리고 나도 검사 결과 안 좋았어. 신우를 달래려고 하는 그 말에 시부가 뜬금없이 눈에 불을 켜더니 시모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가만 보니 당신이 잘못한 거네. 어떻게 문제 있는 자식들만 낳아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미친 인간아. 뭐? 나 때문? 애는 혼자 낳아. 내가 혼자 만들었어? 너 반, 나 반이야. 이 인간이 어디서 남 탓을? 그럼 그게 내 탓이겠어? 옆엔 내가 일이나 한답시고 나돌아다니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자가 생긴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 들었지. 당신이 이렇게 문제 있는 자식을 만들 줄 알았으면 당신 안 만나고 그때 만나던 여자 계속 만났을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그럼 그 여자 만나러 가요. 지금이라도 자식 낳아줄지 누가 알아? 그렇게 시부는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콤플렉스를 거의 대부분 쏟아냈어요. 시모는 그 소리를 듣고 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부 일자리까지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시모의 친정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모가 꽂아준 곳이었죠. 곧 은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도 모르고 시모에게 네 잘못이라며 말하는 시부를 보니 참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어요. 두 분이서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이 대충 두 분을 떼어놓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진짜로 시부와 연락을 끊었고 신우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사실인 게
시부가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제 번호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 숨겼지? 이놈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말은 안 듣고 말이야. 중간에서 나랑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 너 아니야?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어. 그이가 아버님 연락 안 받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님 때문이죠. 그리고 기분은 좋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말들 고스란히 돌려받았잖아요. 딸 트집 잡아 욕하고 덤비는 시댁 보는 기분은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아버님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들은 저희 아버지 기분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자식들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쓸데없는 며느리 도움은 왜 구하시는지? 너 지금 나한테 빈정대는 거야? 어? 길게 듣고 싶지도 않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통화 중 찜찜한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들이라고는 남편 하나 있는 시부가 아들들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뭔가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기분이 쎄했어요. 설마 했죠. 그렇게 찜찜한 시간이 흘렀죠. 솔직히 시모에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워낙 흉흉해서 일단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신우는 파혼을 하게 됐고 시모는 기분이 안 좋은지 내내 일만 하러 돌아다니느라 피곤해 하시더군요. 직장에서도 시부를 마주쳐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렇게 몰래 점심시간에 나와 저랑 식사를 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와 시모가 있는 테이블로 오더군요. 젊은 남자였는데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뭔지 물어봤지만 대답도 없이 가길래 저희 둘이서 봉투를 뜯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유전자 검사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사람의 검사지인 것 같더군요. 그 봉투 안에 USB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아버님 화나서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요. 저한테 말 실수인지 이놈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님 아들이 남편뿐인데 들이라는 말을 들어서 물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들? 아까 그 젊은 남자 내가 이상하게 얼굴이 익숙했다고 느꼈는데 일단 아가, 넌 식사하고 천천히 들어와. 나는 바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 보마. 그렇게 집에 오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가씨 어서 와요. 몸은 좀 어때요?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 저와 동변상련의 아픔을 나누고자 온 것 같아서 저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저희 집 이제 진짜 되돌릴 수 없게 돼버렸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혹시 그 사람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소짝 날렸어요. 뜬금없는 시부모의 이혼 소식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이 이혼을? 그것도 시모가 시부에게 이혼을 청했다는 게 제일 놀라운 포인트였죠. 왜냐면 시부가 이렇게 아나무인인 건 시모가 시부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여태껏 그 많은 추태를 넘겨준 것이 시모였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100% 아빠 잘못이긴 해요. 엄마가 덮어주고 싶어도 못 덮어줄 만큼. 어머님이 웬만한 일로는 이혼 이야기 안 꺼내셨을 텐데. 그게 아빠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엄마한테 직접 친자 검사지랑 가족끼리 찍은 사진까지 줬대요. 근데 선을 좀 많이 넘었더라고요, 아빠가. 그 혼외자가 오빠보다 6개월 생일이 늦어요. 그렇다는 건 엄마 임신 중에 외도를 했다는 건데 그 사진이 더 열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남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식사를 항상 똑같은 데서 하거든요. 예전에 엄마가 아빠 따라 거기 가봤는데
별거 없었다고. 진짜 남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의심을 안 했던 거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가게 여사장님이 아버지 상간녀였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도 몰랐겠죠. 남자들끼리 가서 아빠는 그 여자랑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함께 놀러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있던 사진을 다 USB에 넣어왔으니 엄마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지. 거의 10년 넘게 외도를 했던데 지금은 청산했다고 하지만요. 참 대담한 시부가 아닐 수 없었어요. 몇십 년을 한결같이 시부에 대한 애정으로 인내해온 시모에게 이런 뒤통수를 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지금 어머님한테 다 밝힌 거예요? 혼외자 말로는 자기 크는 동안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 버렸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 양육비 대신 결혼 자금을 아빠한테 받아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매몰차게 거절해서 열받아서 엄마한테 그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까지 아빠 없이 컸으니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아빠 되찾겠다고 저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혼 이야기 하신 거네요.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데나 씨 뿌리는 바람둥이보다 씨 없는 순정남이 낫다고. 앞으로 아들 며느리 딸한테 그 지조 없고 더러운 생식 능력 자랑하지 말고 입 다물고 이혼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시부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던 씨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났으니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지옥이었죠, 시부에게. 그 혼의 자식이 진짜로 친자 소송하는 바람에 시모는 시부와 빠르게 손절하고 이혼했고 시부는 위자료 내고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나 시부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재단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 대상에 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살고 계시던 집도 시모 친정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뺏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개털된 시부가 혼외자를 찾아가 내가 네 아빠다 하고 말했지만 그 혼외자가 끈 떨어진 시부를 좋아한다고 말할 리 없잖아요. 알고 보니 시부를 철저히 고립시키려고 소송 진행했던 거고 한창 소송 중에 시부 이혼했다는 이야기에 취하했다고 합니다. 결국 친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안 하니 부양의 의무도 사라져 중간에 붕 뜬 거죠. 시부가 찾아갔는데 여태 무시하며 남으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며 버렸다더군요. 시부는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모두 버림받은 데다가 직장마저 은퇴한 직후라 돈도 못 벌고 단기 알바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대가 끊어질까봐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 못된 행동하던 시부가 그 대를 이어줄 자식들에게 모조리 버림받은 걸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대를 이을 가족이 있으면 뭐 하나요? 자신의 되먹지 못한 언행으로 몸졸이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으니 결국 이제는 혼자 주변에 아무런 가족도 없이 쓸쓸히 노후를 맞게 됐잖아요. 늙은 후에 보면 자신이 걸어온 길이 보인다고 하죠. 시부의 현재를 보니 시부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정확하게 보이더군요. 시부가 시모에 의해 버림받고 남편과 신우는 시부를 찾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들끼리 찾은 이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쪽을 택했죠. 저와 남편은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았고 신우는 그때의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저희처럼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에요. 시모는 한동안 시부와의 피 터지는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첫 손주 소식에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보내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고 계시죠. 정말로 결혼을 하고 태풍 같은 일들이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 통틀어 그런 안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